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조용민입니다. 오늘 저는 Bootstrap Your Own Latent: A New Approach to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청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그 Self-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elf-Supervised Learning이 각광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큰 볼륨의 레이블 데이터셋을 얻기가 이제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특정 영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메디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비환자의 분포수가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데이터가 확보가 어려워서 모델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블돼 있지 않은 언레이블 이미지들은 너무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의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 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는 만약 데이터셋 자체에서 슈퍼비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면 그 모델을 잘 트레이닝 시킬 수 있고 그 트레이닝 돼 있는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수행하고자 하는 타깃 태스크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적용되고 있는 프리 태스크를 좀 더 살펴보면은 만약 이 큰 사이즈에 레이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다면 이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소량의 레이블되어 있는 이미지로 파인 튜닝을 해서 이미징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컨트라스트 러닝 메소드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시키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린다면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CMCRR 모델의 간략한 개요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X라는 이미지가 제공이 된다면 이 X라는 이미지를 T랑 T'이라는 서로 다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XI와 XJ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F나 G라는 인코더와 프로젝터를 이용을 해서 GI, GJ로 프로젝션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같은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돼서 이미지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지티브 페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학습됩니다. 반면 X와 X 프라임이라는 서로 다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이 된다면 그거는 다른 이미지 소스에서 어그멘트되어 있는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페어라고 불리고 이거의 차이는 가급적이면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학습이 됩니다. 즉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서로 파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잘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능에 문제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네거티브 이미지 페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델이 붕괴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또 다른 문제는 예를 들어서 CMCRL 같은 경우에는 컬러 디스토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뭐 로테이션을 한다던가 플립을 시킨다던가 크랍을 하더라도 그 컬러 공간에서는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델은 결국 그냥 컬러 히스토그램만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놓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도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모델의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거티브 페어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이미지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잘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방법을, 즉
네거티브 페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네, 저 다음부터.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 네거티브 페어의 개수에 대한 아까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거티브 페어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면은 그 X가 아닌 모든 나머지 데이터가 네거티브 페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네. 개수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서로의 각각의 이미지 레프레텐션이 그러니까 잘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 페어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다른 이미지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 다름을 보여줄 때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그러니까 의미 있게 다를 수 있는 그러한 네거티브 페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충분한 수의 네거티브 페어를 확보하는 게 이제 이러한 컨트라스트 러닝을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페어가 트리플렛 로스에서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하거나 굉장히 다른 식의 페어를 사용을 해야 학습이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존의 컨트라스트 러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본 논문에 제시된 방법을 살펴본다면, 이제 간략하게 본 논문인 BIOL의 아이디어는 이제 다른 어프로치처럼 이미지 자체에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페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보듯이 이제 온라인과 타겟 네트워크가 있죠. 이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는 타겟 레프레젠테이션을 제공을 하고 다른 네트워크는 이것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키는 접근 방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타겟이라고 보여 있는 이 타겟 네트워크에서 타겟이드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고, 이 온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그 아이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이 F5라는 세타라는 인코더를 잘 트레이닝 시켜서 그 아이를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온라인과 타겟 네트워크는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 웨이트 값들은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흔히 사용하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트레이닝 시키지만, 여기 있는 제타는 이 세타들의 무빙 에버리지 값을 통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킨다면 네거티브 페어 없이도 충분히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알고리즘이 아키텍처들이 학습을 하고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이 타겟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타겟 네트워크도 온라인 네트워크처럼 똑같이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을 시켜버리면 이제 두 네트워크가 같아지게 돼서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 무빙 에버리지라는 컨셉을 이용을 해서 이 제타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데요. 여기서 이 식에 써서 보시면 아시듯이 이제 이 타우 값에 의해서 타우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과거의 제타 값, 그리고 이제 백프로그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이 세타 값을 어느 비중으로 업데이트 시키는지, 새로운 제타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0.996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래 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1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면 말 그대로 세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타워가 0이라면 그러니까 두 아키텍처가 같아져서 결국은 그냥 모델이 콜랩스돼서 성능이 굉장히 안 좋죠. 반대로 이제 타워 값이 커서 크다는 소리는 이제 대부분 기존의 제타 값을 적용을 하되 작은 웨이트 값으로 세타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 보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컨셉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냥 그 업데이트된 세타 값을 보다 스무스하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타겟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로스 펑션을 어떻게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온라인에서 얻어진 값과 이제 Q 세타라고 되어 있는 값과 타겟에서 얻어진 이 SG, 이 제타 값의 차이를 이제 민스퀘어 에러 펑션을 통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 전체적인 컨셉은 이 T나 T'이라는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서로 다른 각각의 프로젝트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조금 더 모델을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약간의 트릭을 썼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T랑 T'이라는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T는 온라인에 T'은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 로스 펑션을 만들어냈으면, 두 번째는 이 사용된 어그멘테이션을 플립해서 T'은 온라인에 T는 타겟에 사용을 해서 시메터리한 이 로스 펑션을 만들어내서 이 총 합을 토탈 로스 펑션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면 보다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아내서 이 텀을 토탈 로스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DIOL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혹시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제 마이너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그 로스 펑션 보면 Q 세타 bar, Z bar, Z 세타 이런 식으로 Q 세타 위에 바가 붙어 있고 Z에 세타가 붙어 있는데 노테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가 붙은 게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거거든요. 그냥 L2 텀으로 노멀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바가 붙어 있고요. 무슨 텀으로요? 그러니까 L2 네. 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바가 붙어 있습니다. Z에는 왜 세타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Z 프라임이라는 이 아이가 이 제타라는 웨이트 값에 의해서 프로젝션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노테이션을 쓴 것 같아요. 논문에 있는 표현인 건가요? 네네, 그냥 제 논문인 거 그냥 긁어온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프랍에서 붙인 거라서.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스탑 그라디언트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혹시 못 들었으면 죄송한데 다시 한번 스탑 그라디언트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로스 펑션을 통해서 이 온라인 네트워크는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웨이트 값인 세타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네. 근데 이제 타겟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버리면 이제 결국은 같은 네트워크가 돼서 이제 모델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백 프로파게이션 시키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이 타겟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인 제타를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시킬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게 이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세타 값의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을 하는데 키는 이제 세타를 가급적이면은 적게 반영하는 식으로 네네. 네, 이러한 네. 이퀘이션을 통해서 네, 제타를 업데이트 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온라인이랑 타겟이 있는데 온라인은 Q 세타가 있는데 아래에도 Q 제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생략됐다고 보면. 네네네 그런 거죠. 그냥 그라디언트 백프로퍼게이션만 스탑한다는 의미로 네, SG를. 그러니까 네 업데이트 네. 그 모델을 업데이트 시킬 때 백프로게이션 쓰지 않고 무빙 에버리지를 쓴다. 세타에 네. 대한 무빙 에버리지 값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퍼포먼스를 질문 이전에 있는 거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네 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전에 6페이지에 나오는 6페이지 나오는 이제 탑1 애큐러시의 데이터셋이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도 이미지넷 네, 지금 정확히는 기억 아마 이미지넷일 겁니다. 계속 이미지넷 네 이미지넷인데 그래도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 해도 그러면은 1000분의 1이어서 0.1% 정도가 그건데 그것보다는 스탑 그레디언트에도 조금은 학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혹시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뭐 설명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네. 온라인 네트워크의 이제 그 웨이트들은 아예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인가요? 아니면 프리 트레이닝 된 그 웨이트들인가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웨이트 값이 그냥 임의로 설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프리 트레이닝 되어 있냐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맨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 시작할 때요. 아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네 그냥 랜덤한 값에서 출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 시작에는 그 온라인이랑 타깃이랑 둘 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굳이 저렇게 이제 타우를 그 파라미터로 저렇게 해서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다른 네트워크 똑같은 네트워크인데 뭐 타우가 예를 들면 0.99면은 그레디언트 그 러닝 레이트를 0.001 더 작은 다른 네트워크 구성해서 그냥 학습시켜도 될 것 같은데 어 굳이 저렇게 따로따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이유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어. 제가 지금 러닝 레이트랑 이 타워 값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어쨌건 타겟도 온라인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시키는데 그 방향이 훨씬 더 조금 그 원래 타겟에 가깝게 덜 학습시킨다는 의미잖아요. 타겟에 가깝게 덜 학습시킨다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을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방향을 조금 타우로 덜 학습시키게끔 하려고 한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네, 뭐 덜이라기보다는 네, 뭐 조금 더 스테이블하고 네, 좀 조금 더 천천히 스무스하게 네 그렇게 네, 업데이트 시킨다. 네, 스무스하게 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러닝 레이트를 줄여서 새로 하는 거랑 거의 조금 다를 바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네, 일단은 그러면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넷에 이제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레이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 그러한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즉 앞에서 이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제 이 인코더인 F세타인 거죠. 이 아이를 프리징을 시킨 후에 거기서 얻어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켜서 BIOL의 성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레스네티티를 사용을 하면은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슈퍼바이즈 러닝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아키텍처에 이제 뭐 뎁스를 늘린다던가 위스를 넓혀서 큰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과 거의 유사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표는 이제 구체적인 밸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케이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얻어낸 그 인코더에서 그 적은 부분, 예를 들어서 1% 혹은 10%의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 시킨 후에 이제 얼마나 더 잘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다른 벤치마크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습된 인코더를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한다면, 다른 이미지 데이터셋에 적용을 한다면 BYOL은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첫 번째 섹션은 맨 첫 번째 방법인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즉 그냥 인코더를 프리징 시키고 걔를 그냥 바로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켰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대부분 데이터셋에서 이제 다른 벤치마크에 비해서 성능이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컨트라스트 러닝에 비해서 이 BIOL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저자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은 이제 네거티브 페어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가 많이 감소한다면 퍼포먼스들이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BIOL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꾸준히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컨트라스트 러닝의 문제점인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스케일을 제거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컬러를 제거한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BIOL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 레프레젠테이션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을 온라인 네트워크에 이제 저장되기 때문에 과거의 컨트라스트 러닝보다 훨씬 더 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덜 센시티브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셀프 슈퍼바이징의 컨트라스트 러닝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 있고 성능이 보다 좋거나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덜 센시티브한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논문 읽으면서 이게 딥마인드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이제 굉장한 리소스에서 본 아키텍처를 이제 학습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영역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이제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한 장 전으로 돌아가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꽤 많이 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패러럴하게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한 건가요? 그냥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500개가 넘는 TPU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네, 한 8시간 넘게 트레이닝 시켜야 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리소스가 다 필요한, 그러니까 코스트가 많이 필요한. 이 레즈넷 50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저렇게 많은 TPU를 써야 8시간 안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모델인가요? 레즈넷은 이게 이 BYOL을 이용해서 레즈넷을 학습시키려면, 프리 트레이닝 시키려면 저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BIOA라는 이 프로포즈 메소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 BIOL을 음. 통해서 이제 레즈넷을 프리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을 지금 이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때 근데 이제 그 레즈넷 50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는 저렇게 큰 리소스를 가지고 긴 시간을 학습을 시켜야 네. 네. 충분한 프리 트레이닝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인코더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레즈넷 50가 원래 저 정도의 TPU를 가지고 학습할 때 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8시간 정도나 걸리는 태스크인가요? 모델인가요? 저도 저런 리소스를 가져보지 않아서 혹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레지넷 50을 이제 좀 데이터셋마다 당연히 다른데 사이퍼텍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미지넷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저런 리소스 말고 그냥 1080 Ti 하나 정도 가지고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사이퍼10 같은 경우에 이미지넷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한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도 제 생각에 그 1080 Ti 하나 정도를 하려면은 한 열흘에서 한 달 사이 1-20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 프로포즈 메소드 자체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반적인 경우랑 굉장히 비교하면. 많이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근데 추측 네, 혹시 뭐 다른 대답을 해주실 분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딱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페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페어를 만들긴 하는데, 페어를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완전히 N개가 있으면 뭐 N의 제곱승만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제 이해가 틀린 건가요? 왜 오래 걸리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혹시 아규멘테이션 기법 어떤 거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마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냥 호리존탈 플립이랑 컬러 디스토션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가우시안 블러링? 네, 그것까지 애딩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런 아규멘테이션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서로 다른 2개의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는 또 사실이긴 하네요. 네. 글쎄요, 저도 직관적으로는 정확히 왜 이렇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지는 네, 네. 조금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 타겟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네. 갑자기 약간은 너무 뜬금없이 무빙 에버리지 개념이 나와가지고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적혀져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백프로게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니까 즉 트레이닝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타겟에 입힐까라는 컨셉에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높은 타워 값을 사용을 하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느리게 딜레이 돼 있으면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온라인에서 학습되어 있는 세타 값을 타겟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컨셉에서 이러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냥 이 논문에서 언급되고로는 이게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초기에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 모코에서 이제 모멘텀 업데이트라는 컨셉이 사용이 돼서 그냥 그런 데서 인스파이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그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컨셉적으로는 네, 그런 식으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을 하면 세타에 대한 무빙 에버리지 값을 사용을 하면 네, 그런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어서 그런 장점 있는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어서 이제 아키텍처 전체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다른 대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는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